한말숙. 김차는 마른 편이고 1m 80이 넘는 키였다. 그래서 영희의 방 밖에 서서 창턱에 두 팔꿈치를 올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곧잘 얘기를 하곤 했다. 영희의 방은 대문에서 2m쯤 떨어져 있었고 마당의 잔디에서 1m 반 남짓 높이는 벽돌이고 그 위에 넓은 유리창이 있었다. 대문에서 가깝기 때문에 찬이 나지막이 영희야 하고 불러도 넉넉히 들렸다. 영희는 왔니? 하고 현관을 나가서 대문을 열어주곤 했다. 1950년 3월 말께의 어느 날 저녁, 대문이 닫히고 차는 곧바로 그녀의 방 밖에서 창턱에 두 팔을 올려놓고 서고 영희는 현관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서 창가의 책상 의자에 앉았다. 자 하며 찬이 네모진 예쁜 상자를 내놓았다. 열어보지 않아도 초콜릿임을 영희는 알고 있었다. 찬은 언제나 올 때마다 초콜릿을 조금씩 갖다 주는데 맛도 여러 가지고 모양새도 각양각색이었다. 영희가 화려한 상자의 뚜껑을 여니까 조그마한 술병 모양의 초콜릿 12개가 갖가지 색 포장으로 반짝이며 가지런히 들어있다. 영희는 아이고 이뻐. 이뻐서 못 먹겠네 하고 소리쳤다. 찬의 유난히 큰 눈이 잔잔하게 웃고 있었다. 영희는 못 먹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빨간 금박 포장이 든 것을 하나 뜯고 있었다. 하나를 입에 몽땅 넣고 씹었다. 속에서 술이 나왔다. 쓰다. 그녀는 낯을 찡그렸다. 쓸 거야. 술이니까. 그게 벨기에째래. 아주 고급 초콜릿이래. 벨기에라고? 아니 그런 것은 어디에서 사지? 난 전번의 독일제 그 두툼한 밀크 초콜릿이 더 좋더라. 하며 영희는 책상 서랍에서 하나를 꺼내어 보였다. 아직 남았어? 하고 찬이 놀랐다. 그건 다 먹었지. 이건 어머니가 사다 주신 거야. 참나 원. 고급이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술이 맛없어 그런가 봐. 그래 술이 써. 하면서도 영희는 또 하나의 포장을 뜯어서 입에 넣으며 차는 안 먹어? 하고 비로소 물었다. 차는 고개를 저었다. 초콜릿이 싫니? 차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는 네가 싫으니까 네 몫을 주는 거지? 하며 까르르 웃었다. 해방 후 혼란기가 가시지 않은 그 무렵에 국산 초콜릿이라는 것은 없었다. 비스킷 정도도 먹을 만한 것은 거의 외제이던 때다. 국가산업의 발전 같은 것은 들은 적도 없고 관심도 전혀 없던 영희는 학교와 집이라는 아늑한 울타리 속에서 나날이 늘 평온했었다. 차는 창턱에 두 팔을 얹은 채 영희의 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내 방보다 확실히 예쁜데? 하고 혼잣말처럼 했다. 새삼스럽게 왜 그러니? 몇 번 와봤으면서? 아니, 잘 보지 못했어. 하고 찬은 낯을 조금 붉힌다. 그러고 보니 찬을 사귀기 시작한 지 반년쯤밖에 되지 않았고 찬이 영희의 집을 찾아온 것은 석 달 남짓 될까? 찬은 처음 왔을 때는 초콜릿만 주고 달아나다시피 했다. 올 때마다 조금씩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길어졌다 해도 20분은 넘지 않았다. 차는 추궁기를 보며 누구 걸 좋아하지? 한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하고 바이올린 콘체르토 그리고 리스트의 광시곡 6번. 리스트의 6번? 들은 적이 없어. 헝가리 광시곡 2번 외에는 말이야. 지금 들려줄까? 귀찮대. 아니, 다음에 하고 차는 사양했다. 저 책들은 다 영희 거야? 응, 아버지가 사주셨다. 인형은? 쟤는 내 친구야. 15년 됐어. 친구해도 되겠네. 저렇게 큰 프랑스 인형은 난 처음 봤어. 그리고
3년 후 차는 그 인형을 부산 피난 중인 영희에게 갖다 주려고 환도 전 텅 빈 서울에 갔을 때 먼 길을 걸어서 영희 집까지 갔었다. 영희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언제나 가면 기대섰던 그 창턱 너머로 그녀의 방을 보니 추궁기도 예쁘장하던 책장도 없고 영희의 15년째 친구이던 인형도 없고 인형이 들어있던 큰 유리 상자만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험한 약탈의 흔적에 차는 가슴이 아파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그 얘기를 듣던 영희는 발을 동동 굴렀다. 걔를 누가 훔쳐갔을까? 누가? 하며 소리를 쳤다. 영희의 눈에는 아픔이 스쳤다. 찬도 한마디 했다. 글쎄, 도대체 그걸 누가 훔쳐갔을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영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처절한 판국에 인형 따위를 도대체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훔쳐가는가? 그때는 휴전 직전이라 일선에서는 전투가 한결 치열하던 때였다. 인형 얘기를 마지막으로 그들은 30여 년을 만나지 못하고 말았다. 고의는 전혀 없었다. 전쟁바람, 휴전바람에 휘말렸고 그들은 마침 또 제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바쁜 나이였기 때문이라고나 할까. 다시 초콜릿 친구였을 때로 돌아간다. 차는 그 인형에게서 눈을 돌려 영희의 책상 위 시집을 보고 놀랐다. 수학이 빵점이라면서 지금 보들레르를 읽고 있어? 수학은 포기했어.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하겠는걸? 우리말로 된 문제지만 말이야. 그리고 문과할 학생이 미분적분은 해서 무얼 하니? 글쎄, S대 입시 방법은 돌대가리들이 만든 거야. 순 돌. 차는 한 번 소리내어 웃었다. 수학이 재미있지 않아? 난 참 재미있어. 수학이? 맙소사. 재미있건 없건 수학이 빵점이면 S대에는 못 들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문과 계통 것으로 따야지. 수학 한 문제는 10점도 되고 20점도 돼. 오로지 한 문제가 말이야. 그런데 문과 꼴로 10점이나 20점을 딸래봐 얼마나 여러 문제를 맞춰야 하나. 더 힘들 거야. 그러니까 S대의 수재란 평범한 두뇌들이야. 무엇이든 미지근하게 잘하는 따위. 한 가지에 뛰어난 천재라야지. 천재 좋은 줄 누가 몰라? 흔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S대의 방침이 그러니 어떻게 해? 어느 날 영희가 총장이 되어서 입학시험 방침을 바꿔보든가. 영희는 소리를 꽥 질렀다. 겨우 총장? 미안. 하며 차는 빙그레 웃었다. 나는 훗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찾아오는 나무처럼 된댔잖아. 내 죽은 후라도. 닥터 킴슈타인. 찬이 아인슈타인의 숭배자라 영희는 그를 놀릴 때는 그의 성인 김을 더욱 서구적으로 발음해서 킴슈타인이라 불렀다. 그 둘이 마주 서 있는 1평방미터도 안 되는 우주 속에서 그들은 킴슈타인이며 대학 총장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찾아오는 대상 등 거침없이 큰 소리를 마구 쳤다. 찬이, 그건 밀러의 보르주 같다 하니까 영희는 내가 아무리 누구의 흉내를 내겠니? 하며 눈을 흘겼다. 하이틴 때는 모방도 괜찮대. 넌 하이틴 아닌 듯한 말투구나. 분명 내 동갑인데. 난 모방하는 거 싫어. 킴슈타인이나 흉내 내라고. 아인슈타인 숭배자이던 차는 바이올린의 화를 그을 줄 안다는 것으로나마 아인슈타인의 편린이라도 담고 싶은 욕망의 충족을 느끼는 듯했다. 그의 방 벽에는 그다지 늙지 않은 두 눈이 표정 없이 크고 하관이 빤 큼직한 아인슈타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언젠가 그가 영희와 그의 친구 몇 명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영희는 처음으로 찬의 방에 가보았다. 그의 책장에 자연과학 책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며 헤겔이며
칸트 등의 철학책과 님의 침묵을 비롯해서 동서양의 문학서적이 많은 것이 뜻밖이었다. 영희에게는 이과 계통의 책이란 고등수학 한 권과 물리 한 권, 화학 한 권 해서 모두 3권뿐인데 그것도 교과서였다. 찬의 방은 그녀의 방보다 한결 작게 보였다. 책장이 꽉 들어차 있어 그렇게 보였는지 지금 그녀는 확실히 기억 못하겠다. 아인슈타인 사진 및 책장 윗칸에 바이올린 케이스가 있었다. 초청된 친구들은 찬더러 바이올린을 한번 켜보라고 졸랐다. 찬은 소리를 들어줄 수 없을 거라며 막무가내였다. 하이패치의 베토벤의 것을 들은 귀에다가는 영희가 갖고 있는 음반이 그것이었다. 절대로 들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친구들도 지지 않았다. 찬은 친구들의 성화에 하는 수 없이 바이올린을 들었다. 찬의 바이올린은 미국 민요 오 수잔나를 연주했는데 박자며 음정은 틀림없었으나 소리가 하도 나빠서 오 수잔나 울지 말아요 하는 데에 와서 모두들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누르다가 1절이 끝나자 박수와 함께 폭소를 터뜨렸다. 그래도 앵콜은 연발했다. 의학도 지망생인 현태가 바이올린으로 그만큼 소리내기도 어렵다 하며 찬의 바이올린 연주를 칭찬했다. 그는 베토벤의 황제도 피아노로 칠 줄 아는 대단한 수준이기도 했다. 입학시험날이 박두한 어느 날 저녁, 찬은 영희의 수학을 염려해서 기본 문제 5개를 임의로 설정해서 푸는 방법과 답을 써서 갖다 주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창턱에 2 팔을 얹고 서서 그것만 다 이해하면 문과 수학은 어렵지 않을 거야 하며 꼭 이해하라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해 S대학 입학시험은 4월에 있었다. 개나리가 한창이었다. 영희가 광화문에서 전차를 기다리는데 찬이 저만 찌서 길을 건너오는 것이 보였다. 그도 같은 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러 가는 것이다. 순간 영희는 강력한 경쟁자를 발견한 것 같아 얼른 시선을 돌리고 마침 정차한 전차에 달려가서 혼자만 탔다. 그날의 시험 과목은 첫째 시간이 영어, 다음이 원수의 수학, 다음이 골아픈 국어. 그 무렵은 국문법에 2가지 학설이 있었고 용어 자체도 서로 달라 배우는 학생에게 혼동과 짜증과 필요 없는 부담을 주었다. 게다가 근대 한국시는 오로지 애국과 반일 저항의 시로 해석하기 일변도여서 영희는 그 일변도 해석의 오만, 협소, 옹졸에 질식할 것 같았고 그래서 그녀는 골아픈 국어시험이라고 했던 것이다. 수학 5문제 중 2문제는 뜻밖의 쉬웠다. 다른 3문제는 문제 자체가 국어인지 어느 딴 우주의 언어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도 하는 미련으로 문제를 읽고 또 읽었으나 한자도 쓰지 못했고 마지막 종이 울렸을 때는 뒤통수만 들이쑤시고 아팠다. 그러나 담임선생이 입학시험에서 반만 맞으면 대성공에 속한다고 했던 말이 기억나서 영희는 포기했던 수학을 2문제나 푼 것이 스스로 대견해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영희가 상쾌한 기분으로 시험장을 나오는데 찬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나왔지? 몽땅 그거야. 하며 그는 기쁨에 상기되어 있었다. 그가 임의로 내준 문제를 말하는 모양이었다. 영희는 무엇이 말이야? 난 전혀 몰랐어. 했다. 찬은 아이고 저런 똑같아. 숫자만 다르지. 하며 발을 굴렀다. 영희는 문제가 같은 패턴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그래도 2문제나 풀었다. 하며 그녀는 의기양양해서 푼 대로 종이에 적어 보였다. 찬은 비명을 질렀다. 저런 그건 곱하기를 해야 해. 보태기를 했으니. 그래서 영희는 입학시험 수학과는 0점이었다. 실록이 싱그러운 6월에 찬도 영희도 무난히 S대에 입학했다. 교사 신축 때문에 그 해의 신입생 강의는 유난히 늦게 시작했다. 이공학과의 분교가 청량리에 있어서
차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가야 했고 저녁의 귀가도 늦게 되었다. 어느 밤 늦게 영희를 찾아온 차는 문턱에 팔꿈치를 올려놓으며 초콜릿을 건네주었다. 영희가 씹을 맛이 나서 좋다던 두툼한 그 밀크 초콜릿이다. 영희는 난 이제 이건 별로야 했다. 차는 며칠 전에는 고급보다 오히려 이게 좋댔잖아 했다. 응, 그랬어. 그런데 대학생이 되니까 양보다 질 위주가 됐나 봐. 얇고 더 밀키한 것 있지? 아니면 아몬드 든 게 좋아, 난. 그러면서도 영희는 찬이 준 초콜릿을 이미 몇 입이나 맛있게 씹어먹고 있었다. 대학생 되고 며칠인데? 나흘 됐지. 나흘 사이에 미각까지 변했어? 참 빠르네. 찬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것이 찬이 그녀에게 초콜릿을 갖다 준 마지막이 될 줄이야. 찬은 집이 멀어서 등하교하기가 힘드나 실험하는 것이 즐겁고 교양 과목 들으러 문과대학까지 가는 것도 즐겁다고 했다. 철학계로는 영희와 함께 듣게 되었으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 자리 잡아주기로 그들은 약속했다. 찬은 신입생은 엄두도 낼 수 없다는 4학년의 세미나 시간에도 들어갔었다며 희망과 기쁨에 부풀어 있는 듯이 보였다. 반면 영희는 널리 알려진 저서의 저명한 저자인 교수들의 강의를 듣고 매우 실망하던 터였다. 호랑이 얘기만 1시간 20분을 계속하셔. 엘 교수 말이야. 뺑덕어미가 떡판에 떡을 읽고 산을 넘어가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숲속에서 어흥 하며 맙소사. 그녀는 민담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양 영어도 고등과 때와 별다른 데가 없었다. 읽고 해석하기, 불어도 그랬다. 한 상급생은 1학년 때는 교양을 위한 거라 다 그렇고 그런 거고 학년이 높아지면 좀 들을 만한 소리가 교수의 입에서 나오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수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 자신 있는 듯한 그 건방진 상급생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어쩐지 교수보다 실력이 위인 듯한 착각조차 들 지경이었다. 어리둥절하고 실망 어린 대학 생활의 출발이었으나 무엇인가를 잡기 위한 소리 없는 잠복기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입학식 후의 그 첫 주말에 발발한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은 그만 허물어져 버렸다. 적치는 서울 사람들의 목을 죄어갔다. 기아, 약탈, 감시, 중노동, 개인 감정에 의한 인민재판, 즉결처분, 납치 등등 역사책에서 배운 인류사의 그 어느 공포정치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도의 살인 공포정치였다. 영희도 밤마다 한강에 모래를 파러 갔다. 한 푼의 임금은커녕 물 한 모금조차 주지 않는 잔인한 노동 착취였다. 오후 6시에 삽을 메고 구청 앞에서 출발하여 10km나 걸어서 한강으로 갔다. 아프다면 당장 죽으라고 하면서 총꽃을 겨누기 때문에 코피를 쏟고 복통으로 기절한 사람도 그 강제노동 대열에서 이탈하지 못했다. 영희는 이웃집 아주머니 덕에 힘들게 일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아주머니는 영희가 손목을 삐어서 모래를 팔 수 없으니 나르기만 하게 해달라고 감독에게 사정했다. 그래서 영희는 가마니에 부어진 것을 여럿이 들고 천천히 걸으니까 한밤에 두어 번 100m쯤의 거리를 왕복하는 정도로 그칠 수 있었다. 마치 전 서울 시민이 그 모래사장에서 일하지 않나 싶을 만큼 까맣게 사람으로 메운 백사장의 캄캄한 밤이니 몇 사람의 인민군 감독으로는 영희들이 몇 번 날랐는지 감시하기란 불가능했다. 그 아주머니는 영희가 소변을 볼 때는 치마를 펴서 가려주고 귀갓길에 남의 집 대문을 두들겨서 마실 물을 얻어 먹이기도 했다. 영희 어머니는 연로해서 노동에 징발되지 않아 집에 남았는데 아마도 그 아주머니가 전세에 너와 무슨 인연이 있었나 보다고 하며 감사를 넘어 종교적인 외구심까지 품었다.
그 무렵 어느 학자며 어느 문의는 납치되어 갔고 어느 사장이며 어떤 교육자는 탈출하려다가 사살당했다. 더구나 그것이 대낮 서울 어느 골목에서 일어났다는 소문이 소곤소곤 나돌았다. 당시 영희 오빠의 식구는 영국에 있었고 아버지는 부산지사에 일이 있어서 서울을 떠났는데 6월 24일 밤차였다. 인민군이 38선을 넘어오기 불과 6시간 전이다. 그래서 영희는 어머니와 오래 있었던 식모 아줌마와 셋이서 난리를 이겨내면 되는 비교적 홀가분한 처지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지사에 가시게 된 것은 하늘이 그렇게 마련해 놓은 거다 하며 굳게 믿고 있었다. 아들도 남편도 서울에 있었다면 다른 집과 똑같은 비극을 면치 못했을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적치 2주일 무렵부터는 젊은 남성들을 의용군으로 징발해가는 사람 사냥이 시작되었다. 차차 그 대상의 연령을 확대해서 15세부터 50세까지가 아니라 그런 나이로만 보이면 무조건 잡아갔다. 남성들은 굴뚝에 숨고 지하실에 혹은 천장에 숨었다. 그러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사살되고 혹은 어디로 끌려가는지 없어졌다. 영희 어머니의 한 친구는 사위 대신 잡혀가는 만삭의 외동딸을 뒤따라가며 목매어 울다가 쉰 목이 그 후 10년 후에 죽을 때까지도 쉬어 있었다. 혹시 딸이 살아서 돌아왔거나 죽었을 경우 그 시체라도 찾았다면 임종 때 평소 막던 그 목청으로 천당에 갔을 것이다. 적들은 한 우물 한 구덩이에 수백 명씩 양민을 생매장했고 거처를 알리지 않기 때문에 생사도 알 수 없어서 시신을 찾지 못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공포는 죽음보다 더 컸다. 의용군으로 잡혀간 사람들을 모아놓은 삼엄한 경비의 공공시설의 큰 마당이며 학교의 운동장마다 담 밖에서 울며 소리쳐 혈육을 부르는 모습은 바로 아비규환의 지옥도였다. 다음에는 여성동맹원을 징발하기 위한 젊은 여성 사냥이 시작되었다. 영희를 잡으러 갈 거라는 이웃의 정보를 받고 영희는 사흘 동안 먼 친척집에 피신했다. 정보대로 한밤에 영희네 이웃 몇 집에 총끝에 칼을 꽂은 인민군이 습격했는데 해당되는 젊은 여성은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 모두 정보를 주어 피신시켰기 때문이다. 적치 석 달 동안만큼 이웃이 한마음으로 저항 단결한 때는 긴 인류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남의 집 다락에서 사흘간 지내는 동안 영희의 전신에 좁쌀만한 발진이 생겨 가려워서 잠자기 어려웠다. 어머니는 피부병이 아니라 벼룩이 문 거라 하며 암모니아수로 닦아주면서 고마운 벼룩이라고 했는데 딸이 잡혀가지 않은 것을 벼룩의 덕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겠으나 잡혀가는 엄청난 화를 벼룩에게 물리는 것 정도로 액땜했다고 생각하니 미물인 벼룩에게조차도 엎드려 절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리라. 밤마다 실탄 쏘는 소리가 몇 차례씩 가슴을 찢었다. 그 소리가 점점 더 잦아갔다. 죄도 없이 재판도 없이 빨갱이들이 사람을 마구 죽이는 소리였다. 영희의 집도 식량난의 불안이 닥쳐오고 있었다. 밀기울로 개떡도 쪘고 물 같은 멀건 죽으로 두 끼, 밥은 한 끼로 했다. 영희 어머니는 빨갱이들이 빼앗아가지만 않았다면 이웃과 나눠 먹어도 동지 때까지 먹고도 남을 쌀이었는데 하고 분개했고 식모 아줌마는 빼앗겨서도 지하실에 숨겨놓았던 것을 어머니가 피난민들에게 나눠주지만 않았던들 앞으로 석 달은 너끈히 먹고 살 수 있었을 거라 했다. 그러나 저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 지금 와서 분개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대화를 영희 어머니와 아줌마는 수없이 되풀이했다. 그들은 긴 평생 동안 처음 당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몰랐다. 빨갱이 세상도 아무렴 사람 사는 세상이려니 하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임을
그들은 차츰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그것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그런 나날 속에서 영희는 찬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9.28 서울 수복 이틀 후에 부산에 가 있던 아버지가 상경했다. 그는 석 달 동안 처와 딸의 안부를 극심히 염려한 나머지 고혈압과 협심증에 걸려 있었다. 낮은 낮대로 모녀의 불행한 장면이 상상되어 밥맛도 잃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은 밤대로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렸다. 영희는 아버지와 같이 서울을 두루 돌아보았다. 서울 중심가인 충무로며 종로는 치열했던 시가전과 후퇴하는 인민군의 방화로 폐허로 변해 있었다. 골목에는 아직도 시체가 있었다. S대에는 미군이 임시 주둔하고 있었다. 10월 내내 학도 호국단 중심으로 학생들의 적격 심사가 있었다. 조금이라도 적에게 협력한 학생은 물론 학교에 등교라도 했던 학생에게는 복학을 허용하지 않았다. 9.28 직후는 적개심이 충천해 있어서 조그마한 허물도 용납되지 않았다. 휴전 후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은 학생은 폭넓게 재심사되고 구제되었으나 11월에 들어가도 정규 강의는 없었다. 납북되어간 교수가 많았고 납북 혹은 의용군으로 강제 징발되어 생사를 모르는 학생들도 너무 많았다. 영희는 부모와 함께 해운대의 초가 별장에서 전복이나 실컷 먹으며 겨울을 나고 신학기에나 상경할 계획으로 서울을 떠났다. 가방에는 책 몇 권만 가볍게 넣었다. 한 달 후에 일사후퇴가 있을 줄 꿈엔들 알리 없었다. 영희 일가는 수복된 남한 곳곳을 차로 돌아보며 나흘 만에 해운대에 닿았다. 갈비 10대를 앉은 자리에서 먹고 전복 5개를 또 구워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 것이 영희는 이상스러웠다. 석 달 동안 굶주린 젊은 세포가 끝없이 먹이를 요구하는지 쌀밥이 기름 먹듯이 목 너머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식욕이 없고 병색이 짙은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지경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린 것이 얼마나 줄였으면 하며 눈물 지었다. 서울에는 1953년 휴전 환도 때까지 가지 못하고 말았다. 그 사이 그녀의 집은 서울의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있었다. 그릇도, 옷도, 장롱도, 책상도, 책도, 음반도, 축음기도, 인형도. 1951년에는 부산에 종합대학이 열리고 1952년에는 구덕산에 바라크와 텐트로 만들어진 S대의 임시 피난 가교사에서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쟁은 여전히 치열한 중이었고 피난 온 학생들의 몰골은 거의가 비참했다. 어떤 학생은 POW, 전쟁 포로라고 낙인이 찍힌 점퍼를 그냥 입고 다녔다. 거의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자리도 극도로 부족했다. 밤을 새고 부두 노동을 하고 낮에는 강의를 들으러 와서 어쩔 수 없이 꾸벅꾸벅 조는 학생들도 허다했다. 찌들고 살기에 겨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는 모습도 흔했다. 그래도 죽은 친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학우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생명은 신기하기까지 했다. 가뜩이나 보일까 말까 하던 적은 수의 여학생은 몇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텐트 교실 앞에서 영희는 찬을 우연히 만났다. 영희는 반가워서 소리쳤으나 찬은 그렇지 않았다. 그의 큰 키는 힘없이 조금 굽어 있었고 안색은 누렇고 환자 같았다. 말소리에도 힘이 없었다. 눈의 표정은 멍하니 딴 곳을 보는 듯했다. 웬일이야? 왜 이렇게 되었지? 어디 아프니? 연거푸 퍼붓는 영희의 질문에 찬은 전쟁터에서 싸웠지. 의용군에 붙들려가서 죽을 뻔했고 탈출해서 원수 갚는다고 국군에 들어갔더니 군수품 빼돌리는 윗놈들 때문에 굶어 죽고 얼어 죽을 뻔했지. 하고는
소리 없이 쓰게 웃었다. 아니, 그럴 수가? 우리 국군인데? 의대 들어갔던 현태 있지? 피아노도 치던 그 애는 죽었다. 방위군 사건도 몰라? 영희는 현태가 죽었다고 하니까 실감이 났다. 방위군 사건이 뭐니? 신문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들어? 보지만 난 못 봤어. 못 봐서 다행이다. 알아서 무엇하겠어. 나는 흙 섞인 밥을 먹어서 위를 아주 버렸어. 내 발은 동상에 걸려서 하마터면 잘라낼 뻔했지. 하며 차는 고개를 숙이고 발끝을 땅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였다. 낡은 구두를 신은 발은 무거워 보였다. 아니, 이럴 수가. 킴슈타인을. 영희는 눈을 부릅떴다. 차는 화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악마의 횡포 시대야. 참, 서울에 한번 갈 텐데 무엇 부탁할 것 있으면 해봐. 했다. 정식 환도는 안 되었으나 더러 서울을 드나든다는 말을 영희는 듣고 있었다. 그녀는 내 인형 갖다 줘. 응? 했다. 차는 인형? 대학생이 지금 인형을 찾아? 하며 어이없다는 듯이 영희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그런데 걔는 내 친구야. 15년 친했던. 차는 모르겠어. 가져오게 될지. 하며 돌아서 갔다. 차는 서울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 후 영희는 찬과 만나지 못하고 말았다. 만나지도 못했으나 생각도 나지 않았다. 휴전, 환도, 4.19, 5.16 등 결혼하고 아이 기르고 너무도 세월은 바삐 돌아갔다. 영희는 며칠 전 신문에서 김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신문은 과학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김찬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다. 과학계통의 일을 영희는 잘 모르나 그의 직책으로 보아 그 나라에서도 상당히 인정받는 물리학자인 성 싶었다. 사진이 흐려서 얼마나 늙었는지 분간케 어려웠다. 영희는 신문사에 그의 숙소를 알아보았다. 호텔방으로 전화 신호가 가는 동안 찬을 무엇라고 불러야 할지, 찬이니? 그래야 할지, 50세가 넘은 사람한테, 그리고 그만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애들처럼 불러도 될까? 그보다도 찬이 그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무엇라고 할까? 영희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윽고 찬의 음성이 나왔다. 여보세요? 영희는 여보세요? 찬이니? 할까? 김 박사라 할까? 망설이는데 저쪽에서 영희 씨지요? 한다. 얼떨결에 영희도 네, 김 박사.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고 존대어가 나왔다. 실로 31년 몇 개월 만의 만남이었다. 전쟁에 찌들고 병들어 있던 찬. 얼마나 변했을까 싶으며 영희는 다음날 약속 장소인 호텔 로비에 가 서 있었다. 찬의 큰 키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찬은 너무도 늙어 있었다. 찬은 두 팔을 벌리며 다가오더니 영희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영희는 어머, 왜 이렇게 늙었지? 했다. 찬을 보니까 옛날 기분이 되어 말투도 어느 결에 도로 옛날처럼 되어버렸다. 영희는 옛날 그냥 그대로야. 고맙네 정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찬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으나 몸 전체는 피난학교 시절과는 달리 활기에 차 있었다.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찬의 얼굴에는 30여 년의 고난의 역사가 아로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변하지 않은 것은 크고 맑은 두 눈망울 뿐이라고나 할까. 영희는 찬도 눈만은 그대로네? 하고 말했다. 아니야, 달라.
내 눈 한 겹 뒤의 필름에는 별의별 현장이 다 담겨 있지. 사류, 고통, 분노, 절망, 굶주림 등등의 현장이 눈이 아프도록 적나라하게 말이야.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한 장면 한 장면이 떠오르지. 눈을 뜨고 있어도 갑자기 현실처럼 떠오르지. 영희는 무엇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은 영희에게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힐책하듯이 가슴을 찔렀다. 미안해. 정말 난 찬이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어. 영희는 겨우 말했다. 찬은 미안하기는 나 같은 경우가 현실이라면 영희 같은 경우도 현실이지. 영희는 지금도 행복하지? 말하지 않아도 보면 알아. 난 정말 기분이 좋아. 영희까지 불행했다면 우울했을 텐데 말이야. 영희는 찬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 그때는 말이 없고 하며 옛날의 그의 모습을 기억 속에 더듬었다. 찬은 그때는 여학생 앞에만 가면 공연이 부끄러워서 말이야. 했다. 영희는 비로소 까르르 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소리도 그대로네 하고 찬이 말했다. 그토록 긴 세월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나지 않던 찬이나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보니 그 긴 세월이 종이 한 장 같다. 마치 늘 만나던 사람 같기도 하다. 영희는 그런 느낌이 신기했다. 찬도 그렇다고 했다. 영희는 차근차근 얘기 좀 해봐. 피난 학교 때 만나고 그 이후의 얘기 말이야. 했다. 난 그때 위궤양이 심한 데다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학교도 다니고 밥도 겨우 먹는 형편이었어. 그러니까 영희를 만나볼 시간도 없었지. 졸업하고는 바로 미국으로 가서 고학하고 영국, 인도, 일본, 프랑스 등등 다니며 연구했지. 정말 전쟁만 나지 않았으면 내 학문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전쟁의 상처가 너무 깊어. 난 요새 이산가족 찾는 걸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마냥 빚지고 살아온 것 같아. 영희는 참 운 좋은 친구지. 그러나 세상에는 아예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도 있어. 현태는 죽기도 했지만. 나도 빚진 기분이 문득 들지. 찬은 말을 뚝 끊었다. 영희도 마음이 어두워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찬은 빚진 것 같은 기분이란 말 참 좋네. 그 마음에 영원한 행복을 하며 술잔을 들었다. 영희도 잔을 들어 건배했다. 자, 우리 기분 전환 좀 합시다. 그래, 딴 얘기하자. 찬은 아기가 몇이지? 나는 아이가 없어. 전쟁을 겪으면서 결심했지. 절대로 나는 인간을 안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제풀에 아이를 못 낳게 되더군. 영희는 찬의 말을 얼른 이해하지 못했다. 부인도 생각이 같았어? 부인은 지금 어디 있지? 같이 오지 않았어? 한국 사람? 아니면 외국 사람? 찬은 영희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난 결혼도 안 했어. 했다. 영희는 당황하여 얼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찬의 말을 가볍게 흘리고 싶었다. 독신주의? 좋지. 아니 뭐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찬은 말을 흐렸다. 순간 영희는 찬이 성불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난 중 학교에서 만났을 때 발에 동상이 걸려 자를 뻔했지 하며 낡은 구두로 땅 위를 이리저리 긋던 모습이 기억났다. 영희는 가슴이 꽉 메었으나 독신주의 멋있더라. 난 혼자 사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너무 많아 하며 밝게 웃어넘겼다. 찬에게 아픈 얘기를 시키고 싶지 않았다. 찬은 열흘쯤 학회에 참석하는데 시간이 꽉 차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나 한 번 더 만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들은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일어섰다. 얘 친구가 이렇게 좋은 줄 정말 몰랐어. 긴 세월도 있게 해주니 말이야. 하는 찬의 말에 영희는 찬은 문학책을 많이 읽더니 표현도 잘해. 요즘도 시 많이 읽니? 했다. 찬은 많이는 못 읽지 한다. 그들은 로비까지 나왔다. 바이올린은 얼마나 했니? 그러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옛날 생각이 나서다. 응, 그때보다는 괜찮아. 언젠가 들어보았으면 좋겠네. 다음에 또 올 때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놓을게. 언제 또 오니? 내년 봄쯤 될 것 같아. 개나리가 한창이겠어. 영희는 대학 입학 시험 무렵이 생각났다. S대의 담장에 개나리가 한창이었다. 호텔 현관 밖은 벌써 어둠이 깃들고 있었다. 차가 연방 와서 닿고는 사람이 내리고 또 타고 있다. 모두들 바쁜 듯이 보였다. 찬이 참 잠깐 초콜릿 사줄게 하며 다시 현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호텔의 과자점으로 갈 생각인 듯했다. 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이제 초콜릿 잘 안 먹어. 웬일이지? 찬의 눈이 대학 신입생 때처럼 맑게 빛났다. 그 눈 귀에 주름살이 두 줄 깊이 패였다. 영희는 나도 늙었잖아 하며 손을 내밀었다. 안 늙었어 하며 찬은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굳게 악수했다. 잘 가. 잘 쉬어. 영희는 차에 오르자 왠지 한숨이 나왔다. 불행을 겪은 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차는 호텔 구내를 돌아서 어두워가는 거리 속을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갔다.